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금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일단 글쎄요, 이 법원의 판단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일단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네.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래 이제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공수처에서도 모두 다 이제 중앙지법 해 왔는데 지금 서부지법으로 한 것이 영장 쇼핑이다, 판사 쇼핑이다 그런 어떤 비판을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체포 기한을 뭐 연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법원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판단을 또 결국은 또 뭐 뒤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 기한을 좀 연장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사안은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대하고 그리고 위중한 사안인데 뭐 철저하게 수사하더라도 절차상 어떤 논란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이 붙었는데 특히 이제 영장 발급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체포 영장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한 연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수처도 이번에 아마 이제 무리 없이 영장이 이제 재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저희가 소식도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포영장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에 불응을 한 거죠. 두세 번의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포영장이 경호처의 물리력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물리력에 의해서 거부를 당한 체포영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땅에 떨어지고 그 어느 누구도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체포가 끝날 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체포를 해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의 대한민국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번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이 되고 소환에 불응한 따라서 법에 근거한 합당한 체포영장의 발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동훈 이제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이제 현안 질의에서 만약에 2차 체포 시도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체포 영장 기한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2차 체포 시도가 그야말로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실 공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여야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이제 공처가 이제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면 1차와는 다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번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장도 상당히 진심 어린 표정과 어투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차 집행 때는 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지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상황 판단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 부족한 면을 반성을 하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뭐 충분히 저 정도의 물리력은 뚫고 우리가 체포영장을 체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경호처에서 사병을 동원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죄 없는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국정이 혼란스럽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이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의 염원일 겁니다. 그 염원을 받들어서 잘 준비해서 이번 제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홍 전 의원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공권력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합당한 절차 위에서 적절한 어떤 행정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일단은 권한이 있느냐부터 해서 지금 공수처에 많은 지금 현재 그 공격을 지금 받고 있고 특히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만들어진 좀 이상한 또 사법기관입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한 적도 없었고 영장 청구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의지 그리고 수사 권한에 대해서 많은 좀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또 영장 집행은 또 경찰이 하게 하죠. 경찰이 우리는 그러면 하청업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단순한 어떤 공명심으로 본인들이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출발 자체부터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어떤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을 강제 집행, 강제 체포를 통한 이런 방법 외에도 예를 들면 제3의 장소에서 뭐 수사를 한다든지 또 뭐 서면 수사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국가 원수의 공수처의 어떤 이런 어떤 강제 체포 수단은 저는 너무 좀 보여주기 위한 공명심에 사로잡힌 어떤 극단적인 어떤 수단을 채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호처는 또 국가 보안 시설, 군사 보안 시설에 대한 또 통제 내지는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강제 체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장이 수사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좀 수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했던 탄핵 심리 대비와 그리고 지금 수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헌재 심리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수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좀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예우 이전에 벌써 한 개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도 너무 지금 강제했던 집행, 강제 체포만 지금 현재 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공수처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뭐 새로운 내용이 만약에 저희가 대담 중에 들어온다면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애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먼저 강제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죠. 조사를 해야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려면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수차례. 근데 그 소환장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강제 수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란죄는 처리한 건 아니죠. 처리한 건 아니고 헌재의 심판의 대상을 간략하게 잘 정리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부끼리의 폭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럼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의 판결이 날 겁니다. 폭행에 대한 폭행죄는 별개의 문제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럼 징계위원회 해고가 됩니다. 그럼 그 직원은 직위 해제가 돼요. 뇌물죄에 따라서 몇 년의 형을 받느냐 부분은 또 별개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정말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고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의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부서 이런 것들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해서 체포조를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막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물리적으로 점거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국정 혼란이거든요. 헌법 무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주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죄가 어떤 형량이 결정되느냐 이거는 별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예. 이게 원래 헌법재판소의 취지고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소추 단장일 때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대상에서 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하거나 변경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란죄 판단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법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국회 측의 주장인 거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소추단의 이제 주장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그 잘못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형법에서 있던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입증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전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빼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 이유는 탄핵 2차 탄핵 표결에 탄핵 그 사유에 두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를 하나 있고 두 번째에서 어떤 그 형법상의 어떤 내란죄를 그 두 가지를 접어서 물론 1차 때는 훨씬 더 많았는데 줄여서 했죠. 그런데 과연 그때 표결 때 그 탄핵 그 소추 표결 때 국회에서 그 형법상의 내란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표결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상호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쏘갔다, 기망당했다, 사기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소추단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란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사전적, 어원적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어떤 헌법의 제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무엇이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내란이라는 게 그러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이런 사항은 내란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내란은 다른 말로 하면 반란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비상대권 고유 권한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그것이 일부 법률적인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란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법의 가장 중요한 제형 법정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마지막 세 번째 지난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유사한 사안이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탄핵 사유가 한 9개 되는데 그 중에 뭐 그 뇌물이라든 이런 부분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몸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법상의 내란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것이 빠지면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금 이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란죄가 이제 그 2차 표결 당시에 탄핵서에 포함이 됐고
또 비상계엄이 내란죄다. 이건 제형 법정주의를 벗어났다. 이 외에 또 내란죄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변경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반론은 하시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핵심이죠.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 비상계엄의 조건에 맞느냐?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란이죠. 그거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부터 정해져 있는 내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만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 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저런 절차적 이런 그 말꼬리 잡기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빨리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고 헌법재판소에 다룰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다루는 것을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에 어긋난 비상계엄 조치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탄핵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내란 행위가 있었죠. 내란 행위에 있어서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빼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란죄냐 아니냐로 다투다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도 더 보장을 해야 되고 증인과 증거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속에서 시간만 길어지고 분명히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생방송이 된 겁니다. 비상계엄 발표부터 계엄령 포고 그리고 군사 난입 모든 것들이 생방송이 된 이 상황을 탄핵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당의 유불리,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시각으로 이걸 접근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법상에 국토의 참전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폭동이어야 됩니다. 폭동이라는 어떤 대법원의 판례는 일정 지역 이상, 군 이상 일정 지역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내란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소추단에서는 형법상에 지금 내란죄를 이제 뺀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탄핵의 불안정한 과정이 물론 빨리 정해지는 것도 빨리 정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사법의 대원칙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절차의 테두리 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63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심 판결을 2년 2개월이나 끌고 이거는 법 강행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침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지만 그러나 법이 테두리 안에서 한 줌의 어떤 갈등 내지는 의문 내지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막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3심제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대장동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패널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고 막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현재선 싹 빼고 또 지금 와서는 또 당연히 파면이다. 파면이 이제 헌재 심리가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끝나고 본제 변론 기일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의 가장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저는 변론기일 이제 모두에 나가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에는 반드시 이제 나갈 거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이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비상계엄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어떤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입니다. 그래서 예. 그 발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변론으로 하고 결국은 대통령만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본인의 이유 즉 본인이 그 국민 그 담화에서 밝혔듯이 이렇게 그 민주당이 탄핵 지금 현재 그 중독에 빠져서 많은 어떤 장관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해서 국가를 이제 마비시키고 또 입법을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본인이 결국은 이런 어떤 비상대권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저는 본인이 헌재에 가서 분명히 좀 말을 이제 하고 그런 어떤 배경을 저는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재판에 유불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이 더 재판에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글쎄, 뭐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달리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이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인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소상히 좀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당연히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대국민 담화에도 밝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은 이것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약간 법 기술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라든지 이러면서 사실 본질보다는 격가지를 갖고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쟁점을 흐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일종의 요새화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집회를 통해서 계속 세를 불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의 장으로서 현재 한남동 관저를 활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헌재에 출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주장과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다툼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탄핵이 인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진영의 논리 그리고 정당의 존속 뭐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빌드업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적인 법학자나 법조인들은 도저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거부하고 있고 영장도 거부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얘기도 거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이기 때문에 과연 왜 그럴까? 법조인 출신인데 결국에는 다른 정치적 정략적 목적을 갖고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검사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좀 냉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라도 어떤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지 예.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이제 임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짧게 짚어보면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시작부터 명칭 또 목적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에 있을 청문회부를 증인 채택 대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조특위가 앞으로 좀 잘 어떻게 좀 굴러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굴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 국조특위 그리고 앞에 12월 달에도 많은 어떤 청문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좀 압박하고 이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선동의 어떤 장화로 지금 이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완전 불법적인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 제8조에 따르면은 국정조사나 감사에서 프라이버시라든지 특히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분명히 언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그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수사를 지금 압박하고 또 현재 또 수사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 내지는 관련된 사항들에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좀 입장에서 계속해서 좀 공개하고 좀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법적으로 많이 좀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정인 채택이라든지 명칭에 대해서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둘러싸고 많이 조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또 지금까지 뭐 모든 어떤 국회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서 그냥 일방적으로 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조사가 앞으로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정쟁용으로 그렇게 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네.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명칭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비상계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를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 명칭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조특위를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반대를 했어요. 1명은 기권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합의를 해놓고 막상 투표에 들어갔는데 당사자인 국조특위 7명 중에서 6명이 반대를 하고 1명 기권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나 앞과 뒤가 다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그리고 엄중할 때는 엄중하게 대해야죠. 분명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국제 지인도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회는 국회에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합의를 하고 나서도 명칭이다 등등이다 계속 이렇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제 특히나 한남동 관저에 44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인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아마 답답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